네, 오늘 일요일 잘 쉬고 계시나요? 며칠간 지난번에 일반 지식, 특수 지식, 지식도 좀 질량 있는 지식이 있어야지 밀도가 꽉 찬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특히 암호화폐는 그렇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그냥 1층에서 10층으로 뛸 수는 없고 그 중간에 일반적인 거를 어떤 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 하다가 2019년도에 이제 나온 책이죠. 지식하우스에서 나온 책인데 여기 이제 초예측 부의 미래 변곡점에 선 세계 경제 먼저 내다본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것에서 그 찰스 호스킨슨이라는 사람이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찰스 호스킨스에 관한 그 얘기, 암호화폐는 어떻게 잠들어 있는 불을 깨우는가를 제가 책에 있는 대로 요 구절만 읽어 드릴게요. 찰스 호스킨스는 26세라는 젊은 나이에 비트코인의 뒤를 잇는 2세대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만든 천재 수학자이다. 비탈린 부테릭 말고도 또 찰스 호스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현재는 홍콩을 거점으로 하는 블록체인 개발사 인풋 아웃풋 홍콩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플랫폼 카르다노가 그 기측 통화인 대표적인 예다. 카르다노도 요즘 말이 많죠. ADA 코인 등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 그는 암호화폐가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줌으로써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가장 완전한 형태의 자본주의를 실현해 줄 것이라고 전망한다. 새로운 과학기술이 격차를 확대할 것인지 평등을 가져올 것인지 호스킨슨의 인터뷰에서 답을 구했다. 이거 2019년도예요. 파이코인 오너들은 이분들과 다른 길을, 이 사람과는 조금 다른 길을 선택했죠. 더 멀리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찰스 호스킨슨이 주장하는 바는 누구나 같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비트코인이란 무엇이며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비트코인은 완전히 새로운 통화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발상의 전환을 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돈이나 비즈니스가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달러, 엔, 유로, 파운드 등으로 나뉘어 있었던 각국의 금융시장을 하나로 묶어 70억 인구가 동등한 조건 아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 4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이 이 역할을 할 줄 알았죠. 그렇지만 하기 힘들죠. 다크호스로 파이코인이 떠오르는 거죠. 비트코인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어 불과 10년 사이에 2,400만 명의 사용자를 얻었습니다. 저는 최근 몽골에 다녀왔는데요. 인구는 300만 명 남짓하고 국민의 30%는 유목민인 나라에 블록체인 계산을 하는 사람이 5천 명이나 되는 조직이 있다고 해서 많이 놀랐어요. 이런 식으로 전기산 막 한 거죠. 일본에서는 비트코인 매매를 카지노나 도박과 비슷하게 보는 풍조가 있습니다. 라고 질문하니까 사람들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무언가를 처음 접할 때 혼란스러워합니다. 특히 1년 만에 그 가치가 200달러에서 2만 달러로 뛰어올랐다가 다시 6,000달러로 내려가는 등락 현상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둘러싼 비정상적인 투기 열풍에 주목하겠죠. 비트코인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 대상이고 이 시장은 반드시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낸다 라고 오해하면서요. 하지만 비트코인, 즉 암호화폐의 진짜 대단한 점은 다양한 능력, 아이디어, 지식, 스킬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에서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평등하게 경쟁 못하죠, 비트코인? 그 문제점을 이제 파이코인에서 본 거죠. 가령 당신이 밭 또는 특허 또는 가게 같은 걸 갖고 있다고 칩시다. 당신은 자신의 비즈니스를 어떤 형태로든 성장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자본금이 필요하겠죠. 만약 은행이나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려면 당신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금을 암호화폐로 조달한다면 일은 매우 단순해집니다. 당신은 밭이나 특허, 가게 등 자신이 가진 것을 토큰으로 전환해 글로벌 시장에 들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4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반려들의 속성과
역사의 관성의 법칙을 이분이 잘 모르신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비즈니스의 성장 잠재력을 인정한 사람들이 그 토큰을 구입할 것이고 당신은 비교적 손쉽게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통장 계좌나 신용카드가 없어서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사람이 30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이들 모두가 같은 경기장 위에 설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누구나 빌 게이츠나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될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죠. 너무 낙관적으로 봤죠? 예, 그래도 이분이 기본 철학을, 이게 암호화폐 이제 기본 철학을, 파이코인 한 2,000개 갖고 있는 사람이 비트코인이 3천만 원이나 해? 이런 사람들도 계셔요. 파이오니어 중에. 예, 모나리자의 가격을 알 수 있다. 현재 암호화폐와 토큰은 천종, 만종, 이때는 천종이라고 책에는 나와 있어요. 천종 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이 과도기를 거쳐 안정 단계에 들어서면 그 수도 줄어들까요? 1,000개가 넘었는데 그리고 4년이 지났는데 보죠. 우리 찰스 호스킨슨 씨가 뭐라고 답했는지. 암호화폐가 뛰어난 이유는 적자 생존이라는 다윈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한 것, 가장 뛰어난 것, 가장 경쟁력 있는 것만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선행 암호화폐를 단순히 흉내내기만 한 후발 주자는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Exactly. 딩동댕. 하지만 그 수는 수천, 나중에는 수만, 나아가서 수십만 종류로 늘어날 것입니다. 정확히 보셨네요. 예를 들어 암호화폐 시장에서 토큰은 무언가의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그 대상은 약속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하고 자산이나 토지 혹은 형태가 없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컨셉트가 되기도 합니다. NFT가 지금 그렇게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얼마일까요? 밀로의 비너스 조각상은요.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은요. 예술품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얼마가 적정할까요? 당신이 루브르 박물관의 학예원이고 이 작품들에 대한 보험을 알아보고 있다면 도대체 감정액은 얼마여야 하고 보험료는 또 얼마여야 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이 문제는 암호화폐로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작품들의 보험 증권을 토큰화하면 됩니다. NFT죠. 그렇게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또 예측할 수 있는 시장이 생겨납니다. 고층 빌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의 고층 빌딩 숲을 바라보며 저 빌딩은 값이 얼마나 할까?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보통은 가늠조차 하는 것 힘들죠. 그러나 이것을 토큰화하면 시장이 그 가치를 말해줍니다. 최종적으로 수만 종류의 토큰이 나올 것입니다. 물론 그중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토큰은 곧장 사라지겠죠. 가치를 인정받은 토큰은 계속 살아남을 거고요. 이 훌륭한 혁신과 유동성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믿습니다. 정확히 앞나라 4년 후 지금을 얘기하셨죠. 국가의 개입 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 라는 챕터고요. 책 83페이지고요. 일찍이 프리드리 하이에크는 정부의 독점적 화폐 발행이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변동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하며 화폐 공급은 민간 영역에서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비트코인을 하이에크 화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만약 하이에크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면 지금의 암호화폐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이제 인터뷰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하이에크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그는 기뻐하며 많은 논문을 써 주었을 것입니다. 물론 비판적인 논문도 포함해서 말이죠. 지금 우리는 정부가 발행하는 통화 하나만 유통되는 세상에 익숙해져 있지만 19세기 후반 미국에는 민간 은행들이 은행권의 형태로 발행하는 민간 통화가 수백 가지나 있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그랬대요. 하지만 관리 주체는 없고 은행은 무분별하게 화폐를 발행하다 보니 하루아침에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불안한 사람들이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을 인출하는 뱅크런 사태가 주기적으로 반복되었죠. 특히 1907년에 터진 뱅크런으로 인해 많은 은행들이 줄줄이 도산했고 뉴욕 증권거래소의 주가는 전년도 최고치의 50%까지 폭락하면서 실물 경제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국 1913년 연방준비제도
출범했고 화폐는 연방준비지폐로 통일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29년 미국발 디플레이션을 시작으로 세계 대공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후에도 위기는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경제 사상과 학파가 등장해서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며 변화와 혁신을 주장했죠.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때때로 서로 협력하면서 금융 및 재정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톱다운 방식이 정점에 달한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에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통화정책이나 금융정책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새로운 무대를 갖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국가 경제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중앙은행이 기대지 않는 새로운 경제 질서와 경제적 삶을 연구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암호화폐의 사용자가 될 것입니다. 또 지금은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일본에서는 엔, 미국에서는 달러, 유럽에서는 유로로 평가하지만 앞으로는 자산 가치로 평가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통화, 금, 은, 상품, 토지, 노동력, 지적재산권, 항공사 마일리지 등 가치를 지닌 것이면 뭐든지 월렛, 암호화폐 지갑에 넣어 다니면서 스타벅스, 애플스토어, 맥도날드에서 그 토큰을 이용해 원하는 방식으로 결제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개입 없이도 가치가 교환되고 평가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꿈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이에크가 원한 세계 그 자체입니다. 이런 거는 뭐 한국에서 정말 너무 앞장서서 커피숍, 빵집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죠. 잠들어 있는 부를 깨우다. 선생님은 한 인터뷰에서 암호화폐가 경제적 평등을 가져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가 경제적 평등을 가져오려면 빈곤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게으름, 지식의 부족, 선천적 장애 같은 개인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고요. 분쟁이나 부패 같은 사회 구조적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세계 수준의 경쟁력과 총명함을 지녔거나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졌지만 시장에 진입할 수 없어 빈곤에 신음하는 사람이 수억 명이나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탁월한 아이디어가 있지만 수익으로 연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희귀한 천연자원이 땅에 묻혀 있어도 판에서 시장에 내놓을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시장 밖에 잠들어 있는 가치가 수조 달러에 이릅니다. 이 사실은 비단 제가 처음으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암호화폐가 태만이나 장애 등의 개인적인 이유까지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가난에서 벗어날 출구를 제공합니다. 제공할 수 있죠. 이 디지털 시스템에는 부패한 정부나 혼란스러운 주변 정세 같은 방해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는 부패한 정부나 혼란스러운 주변 정세 같은 방해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사업 모델이나 아이디어를 토큰화해서 필요한 자본을 모을 수 있어요. 이것은 동정에 따른 기부도 아니고 정책적 판단에 의한 지원도 아닙니다. 이것은 엄연히 수익성을 보고 이루어지는 투자입니다. 냉혹한 자본주의 원칙 속에서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될 테지만 적어도 이 세계에서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파이코인이 정말 그렇죠. 지금은 필수 중개자가 된 가파가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가파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거대 IT 기업들은 2000년도 닷컴 버블을 배경으로 성장한 새로운 유형의 기업들입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상품을 만들어 파는 대신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그들은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와 공급자를 잇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파이 브라우저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 생태계 생각하시면 돼요. 덕분에 우리는 국경 너머 같은 취미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또 필요한 정보를 클릭 몇 번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건도 팔 수 있죠. 하지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가파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파는 각 분야에서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정보 검색이나 인터넷 쇼핑, 소셜미디어 등의 서비스를 누리려면 반드시 그들을 거쳐야 합니다. 이제 가파는 그냥 중개자가 아니라 필수 중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행을 가는데 꼭 투어 가이드와 동행해야만 가고 싶은 관광지에 갈 수 있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우리 뭐 인터넷 없으면 못 살죠? 거래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중개자의 존재 의의인데 독점은 중개자를 부패하게 만들고 그로 인한 폐해는 소비자 및 공급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이래서 웹3가 중요하게 된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가파 등이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우리가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 성별, 거주지, 학력, 직업, 경력, 취미, 친구, 구매 이력 등 건강 이력 등 온갖 개인정보가 가파의 데이터베이스로 흘러갑니다. 가파는 그 정보를 팔거나 그것을 이용해 막대한 광고 수익을 냅니다. 어느새 우리는 그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아니라 그들의 상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파는 우리의 영혼을 매일 다른 곳에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중앙 집권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필수 중개자가 된 거대 기업은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의 사고나 행동, 비즈니스 고용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인간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첸 디아오팡 니콜라스 박사 부인이 계속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웹3 하면서. 가파를 약화시킬 블록체인 기술. 다행히도 최근 사람들이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생각보다 많은 것을 포기했음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전에는 소비자 대부분이 자신의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대한 사용자 정보를 몇몇 기업이 독점하는 실태가 세계적으로 문제시되자 자기 정보가 저도 모르는 곳에서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물건을 사고 어디를 가고 했던 구매 이력이나 소셜미디어상의 인간관계 같은 개인정보를 누구에게 어디까지 양도하거나 이용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개인이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의 확보 문제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참 중국 가는데 처남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어라라는 게 있고, 또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더라도 어머니 이름을 적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오래 사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걔네들은 예전부터 그렇게 어머니의 이름을 적는 걸 중요시했대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슬람 국가고 부인이 4명까지 둘 수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적는 게 그렇게 중요하대요. 아랍권 국가에서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알게 됐죠. 그러니까 알게 되면 쓸데없이 남을 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구매 이력이나 자기 자신이 물건을 구매 이력이나 소셜 미디어 상의 인간관계 같은 개인정보를 누구에게 어디까지 양도하거나 이용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개인이 결정해야 됩니다. 이러한 권리 확보의 문제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영혼을 잃는 것은 원하지 않아도 풍요로운 삶은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가파가 선사한 이점들은 그대로 누리면서 단일 중개자가 독점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게 시장을 다시 설계할 수는 없을까요? 블록체인 기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지도 모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이 문제를, 그러니까 정보가 한 군데 독점이 되는 게 아니라 분산된 장부에 있기 때문에 정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2019년도에 이제 이더리움을 창안했던 사람들 입에 나왔고, 이것을 기업 창업하는 사람들이 앞선 기업들을 당연히 다 벤치마크 했겠죠. 벤치마크 하고서 2019년도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요거 제가 이어서 내일 마저 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